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미, 중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연결되는 건지, 또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는지,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반도체 대란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등과 같은 이런 비대면 장비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들 생산을 많이 늘렸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투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신산업이나 첨단 산업으로의 반도체 생산이 이제 늘어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텍사스 한파로 그 오스틴의 삼성전자라든가 인피니언 등의 공장이 가동이 한 달 넘게 중단이 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주춤하던 터에 실은 이제 그 기업들이 특히 그 자동차 회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수요나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봤는데 의외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반도체가 소위 우리가 전장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차 안에 모든 전기 시스템을 통제하는 장치인데 이게 그다지 또 그 높은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만에 있는 TSMC가 이걸 거의 전 세계 한 70% 생산을 해왔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이 첨단 기업들은 이런 그 차세대 반도체나 또 최고급 반도체 생산에 올인을 했지, 이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설비를 그동안에 많이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모두에서 문제가 생겨서 미국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 혹은 또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변화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 품귀 현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98% 전장 시스템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의 TSMC에다가 이걸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주문하고 나서 물량이 이제 우리 그 공장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보통 12주에서 16주가 걸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26주에서 38주, 심지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걸려야지 주문 내고 나서 이게 이제 재고 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GM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었고요. 또 현대차 울산 공장도 일주일간 가동 중단이 됐었고, 뭐 해외로 본다면은 폭스바겐이라든가 토요타, 심지어 뭐 테슬라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도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랬었죠. 자, 그래서 그런지 백악관에서 반도체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또 이제 언급하셨던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셈인데 말은 뭐 부드럽게 했지만은 실은 투자를 안 하면은 앞으로 당신네 기업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도체, 특히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디트로이트 등과 같은 그 중부의 자동차 핵심 공장이 그야말로 올스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큰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어떤 그 이 첨단 산업을 중국보다는 더 미국 산업이 더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백악관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공급망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뭐 미국의 제조업 재활성, 그러면서 공장을 지어라. 이거는 우리 삼성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압박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공장 설비를 이제 확장을 지금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것은 이제 미세, 그야말로 반도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의 반도체 생산을 하는 건데,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에 생산되던 그 정도 수준의 기술만 들어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한번 설비를 바꾸고 나면은 이게 다른 또 용도로 바꾸는 데는 뭐 비용도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드는 거고요. 예. 또 지금 현재 뭐 인텔도 나서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하겠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조만간에는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 그렇게 투자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비용도 막대하게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달라 이렇게 삼성이 요구한 거네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분명히 이제 이 반도체라는 거는 그 미국의 인프라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실물 생산까지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예. 그러나 바로 지금 발등에 불은 말씀하신 자동차용 반도체 전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반도체 문제가 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옮겨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도체라는 게 오늘날 뭐 솔직히 오늘날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물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모든 게 5G가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그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반도체라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거는 뭐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뭐 세탁기, 냉장고 등 우리 가전 생활뿐만 아니라 그 전투기라든가 또 그 첨단 군사 기밀 또 인공위성 뭐 이런 데 안 들어간 데가 없단 말이죠. 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회적 국가적 수요가 필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한 품목을 말 그대로 세계에서 석권하는 이런 이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뒤처져지면은 미중 간에 뭐 기술 패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글로벌 이 세계 패권에 있어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그 한 개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악관 회의에서도 원래 안보 보좌관과 더불어서 경제 말고 우리로 치면 경제 수석이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경제 문제, 산업 문제이면서 안보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 잠식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도 역시 이 첨단 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도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치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한 70%가 이 중국 인근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예.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이제는 첨단 이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동안에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인에 의한 미국 근로자에 의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하면은, 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여러 어떤 단계 중에서 각 국가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산업으로 키우는 게, 뭐 지금까지의 산업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그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미국 내에서 지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뭐 기술을 탈취해 간다 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강조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더해서 중국을 향해서 제재라든가 이런 게 가해질까요? 압박이라든가. 어떤 행태든 지금 양측 모두로부터 우리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뭐 기업들이 대놓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알게 모르게 외교 관계를 통해서든 또 어떤 뭐 고위층에서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을 이미 많이 했다. 라는 거고 이번에 백악관 회의라든가 또 그 한중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도 뭐 외교적 표현으로 발표나 언급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아주 급한 어떤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기업들로서는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낄 텐데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앞으로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혹시 미국이 어떤 패권을 이용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는 이미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셈이죠. 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은 트럼프와는 다른 통상 대중국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취한 규제나 조치를 단 하나도 지금까지 풀지를 않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뭐 당신 본인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들도 중국에 대한 규제나 조치를 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기존에 트럼프가 부과한 조치는 유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바이든식 조치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바이든의 통상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끼인 상황인데 정부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다. 주요 기업 인사들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이 혹시 주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알아서 잘 적응을 하면 좋겠지만은 기업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애매할 때는 기업들의 의사 판단, 의사 결정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통상 정책이 다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뭐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통상 이 반도체 하면은 뭐 산업부에서 해야 될 업무처럼 느껴지만 이건 산업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 미중 간의 이런 패권 다툼이나 또 일방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출석이 등등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이제는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진영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뭐 이미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대부분 뭐 대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게 대기업이니까 사실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반도체는 이제는 이거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이런 기업에 대한 사실은 규제가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예. 이런 어려워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제 완화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였습니다. 본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만은 예. 보궐 승리한 거 축하드리고요. 예, 뭐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근데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만일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다행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당이 승리를 했는데 예. 이 당이 승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은 예. 내용에 들어가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권이 심판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패배한 거죠. 예. 그럼 언제든지 국민의힘에 줬던 표를 국민들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럼 국민의힘은 이 지지 받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간단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우선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되고 예. 당이 외연을 넓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양 통합 전당대회를 해갖고 예. 대선 후보에 나오겠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밖에 있는 그런 정당도 전부 통합을 해서 국민의힘이 하나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정당으로 통합해내는 그 전당대회를 하는 게 급선무죠. 그러면 6월 달 전당대회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다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도록 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건방지다라든가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야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들을 게 없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니까 그건 참고할 만한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는 모양이네요. 동의한다기보다 그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좋아요. 밖에서도 당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6월 달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또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 가서 모아서 다시 또 후보 단일화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또 지난번처럼 뿔뿔이 나오면 지난번처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나와가고 졌잖아요. 그때도 한 사람만 나왔으면 세 사람 표를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 표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못하면 그런 짝 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할 때 통합 전당대회를 해갖고 아주 단일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제3지대 가능성도 여전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해서. 가능성은 있지만은 제3지대 해갖고 결국은 또
국민의힘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제3지대 후보하고 또 단일화하자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 후보 단일화는 그 안철수 대표가 그야말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쉬웠지만은 대선 후보 단일화는 그렇게 밖에서 제3지대 틀어놓으면 예.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또 하나 그 체질이 바꿔야 된다. 당 체질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때 예.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중진들이 다들 뭐 당대표다 원내대표 했는데 이번에는 좀 혁신적으로 초선들이 전방에 나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좋죠 뭐. 그러니까 초선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게 아니고 예. 초선도 뭐 또 꼴통도 많고 뭐 그러니까 예. 그 문제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이번에 뽑히는 대표가 대선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예. 경선을. 예. 그 정도의 그 토합력과 능력과 또 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지. 예. 그냥 뭐 나이가 적은 초선이라고 해서 꼭 그런 혁신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번에는 혁신적인 건 아니니까 예. 그럼요. 예. 이번에 뽑히는 대표야말로 당을 대선 체제로 끌고 가서 범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예. 그게 뭐 초선이라고 해서 되고 뭐 중진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예. 사람의 문제지. 예. 다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당연히 들어와야 될 테고.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뭐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 뭐 또 제3지대 한다 하는 금태섭 예. 또 대통령 나서겠다는 사람은 단일 야당, 단일 정당으로서 1대1로 민주당하고 붙어 이긴다 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대1의 구도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따로따로 놀다가 경선 때 가서 대선 임박해서 하자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영입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영입에 나서야지. 예. 영입에 나서고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무소속으로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빨리 먼저 그래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다 안철수다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급한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에서 내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됐거나 떨어졌거나 지난번에 공천 잘못해갖고 멀쩡한 사람들 내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먼저 1차적으로 입당을 시켜서 복당을 시켜서 예. 국민님 스스로가 먼저 정비를 해야지. 자기네들 내보낸 사람도 복당 안 시키면서 무슨 뭐 토합하자 하면 사람들 진정성 믿겠습니까? 예. 그 윤석열 영입에 실패하게 되면 만일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 홍준표 의원까지 포함시킵시다.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잠룡으로 불리는 사람들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민주당에 비해서. 안 나오지. 예. 그거 이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비호감도 있고 하니까 그건 예. 일단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재인 권력과 붙은 거고 예. 또 총장을 그만뒀다는 것도 문재인 권력과 붙어서 그만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과 싸우는 여권의 사람은 국민들이 좋아하지요. 예. 여권 안에서도 자기네들 권력과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마치 뭐 제3지대 당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든지 해갖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 국민이 눈은 또 냉정해지죠. 국민들은. 윤석열 지지도는 지금 거품이 좀 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품이라기보다 아주 조정 국면을 많이 거쳐야지. 더 거쳐야 된다.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지금까지는 뭐 문재인 권력과 싸워서 시원하게 잘 했는데 진짜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가능한가 하는 거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또 보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결국은 정치를 하겠죠. 윤석열 총장은 들어오겠죠. 그야 뭐 지금 하는 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누가 봐도 그 뭐 말하는 거라든지 또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딱 대중 정치인 스타일이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고건 총리나 반기문 총장 예를 들면서 정치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지율은 빠질 것이다. 그건 좀 다를 거예요. 고건 총리나 반기문 총장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 사람들은 여권이나 여당의 권력이나 하고 싸우질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머릿속에 그냥
떠받치는 그런 그 하늘의 구름 같은 존재였고, 그러나 윤석열은 바닥에서 싸운 경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싸운 경력 중에 또 전직 대통령 둘을 잡아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잡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줄 거고, 그러나 전직 정부에 대해서 지난 두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윤석열은 절대로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건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표에 나서야 된다 이 말씀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대표도 예. 그러고 좀 그 국민의힘이요 너무 좀스럽게 하지 말고 예. 자기네들 기득권 내려놓고 화끈하게 내려놓고 좋다 우리 통합에 하다 하나 만들자 우리 다 내려놓겠다 예.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일이 되지. 예. 자기네들 뭐 국회의원 100명 갖고 있고 지금까지 시장도 당선시켰고 하는 그 기득권에 안주해갖고 그 소탐 대질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쉬웠죠. 안 쉬운데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건데 그걸 내려놓고 화끈하게 하면 이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여권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은 잠룡이 투톱이었어요. 뭐, 이재명, 이낙연. 그런데 이번 보궐에 진도 지휘했던 이낙연 의원이 지지율이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원톱으로 달려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제 나올 거고. 정세균 총리 나오겠죠. 예. 예. 또 친문에서도 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친문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강성 친문 지금 민주당 강성 친문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예. 그냥 그 사람들이 또 뭐 자기네들은 뭐 되든 안 되든 후보 하나 내려가겠죠.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9월에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실력으로 뭐 금방 또 만들어내겠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당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독주하고 있지만은 예. 그거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의 이야기지. 예. 이재명 뭐 여론조사에 뭐 몇 프로 앞서간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국민들이 말하면 지지자들 이외에 일반적인 다른 국민들도 민주당 국민의 다른 국민들도 이재명 정도면 대통령 해도 되겠다 이런 표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지금 지지도는 자기네들 지지도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민주당 그 후보로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외연을 확장을 하려면 지금 같은 이재명 지사의 행보 갖고는 곤란하지. 예. 맨날 무슨 뭐 야당 욕하고 무슨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중도라든지 예. 건강한 보수나 뭐 중도 진보가 그 이재명에 따라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견을 제가 들으려고 연락드렸으니까 예.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벌써 좀 내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임기 말에 분당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전에 특허잖아요. 예. 역대 민주당이 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 탈당시키고 탈당하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또 분당해서 나가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 역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지지도가 뭐 10%대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번에도 보세요. 박영선 시장이 민주당 그 마크가 있는 옷을 안 입었잖아요. 유니폼. 그냥 파란색을 입었잖아요. 그게 이미 대통령과 거리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아마 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리 두려고 그럴 거예요. 당이 우선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럼 당 안에서 이게 왜 민주당이 위험하냐 그러면 정당이 주류나 비주류가 있으면 주류가 잘못하면 비주류가 대신 들어서고 하면 되는데 이 민주당 주류 비주류가 없잖아요. 친문 강서이냐 친문 연서이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대체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고 잘못하면 분당될 우려도 있죠. 이재명 지사 쪽이 이어받으면 비주류가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에서 지금 이재명 쪽을 지지하는 그 의원들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뭐 지지율 앞선에서 찾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친문 강성들은 여전히 뭐 아주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에서 친이에서 친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내부에서 왜 말이 없겠어요? 친이 내부에서 박근혜 된다 안 된다 왜 말이 없었겠어요? 예, 당연히 말이 나왔겠죠. 예.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급선무다. 예. 모든 소리 접고 박근혜를 밀자. 이렇게 나가서 자연스럽게 이완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친이에서 친박 넘어갈 때 친이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논쟁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많았죠. 그 뭐 된다 안 된다 많았지만은 차라리 뭐 민주당이 집권하기 낫다 이런 말도 혹시 있었나요?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박근혜 되고 나면 뭐 틀림없이 뭐 4대강 뒤질 거고 별거 다 뒤진다. 그러니 차라리 민주당이 되면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러면 그런 말도 있고 그랬죠. 말은 그런 말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친박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 말은 온갖 말이 이랬지만은 그러나 그걸 조율을 했죠. 우리는 낮에 의견을 통합을 해갖고 하나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걸로 의견을 모았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좀 내 말을 잘 들으면 좋지. 그러니까요. 예, 고문님 오늘 통화 감사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서 누적 11만 1,4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714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전날보다 189명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25명에 이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모임, 그리고 직장, 체육시설, 학교, 교회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한방병원, 그리고 서초구 음악교습소 등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왔고, 광진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10여 명이 확진이 됐고,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418명까지 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가족 지인 모임, 고객상담센터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에서 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서 500에서 600명대로 늘었고,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정부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 단계를 상향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은 물론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벌써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 일반 국민들도 지금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근데 이런 반면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 영업을 일삼았던 유흥주점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단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 주점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혐의를 받고요. 경찰은 당일에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적발을 했습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었고요. 재차 단속될 당시에는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영업하는 장소가 더 나올 것 같긴 해서 좀 걱정인데, 어쨌든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절대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주한 일본 대사와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그만큼 일본과 가장 인접 국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관심 사안을 일본에다 전달하는 이례적이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만 내일 당장 방류하는 건 아니고 2년 후에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2년의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외교적 압박은 물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일본을 설득할 수도 있고 혹은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좀 기대하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각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난 9일 김 전 의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1월 25일에 김 전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영등포 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장혜영 의원이 이제 2차 가해의 우려와 일상 회복 등을 이유로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근데 이 부분은 경찰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은 그 장혜영 의원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사건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경찰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가해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좀 황당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만일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또 법리가 적용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인이었다면 적용이 됐을까라는 점도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장혜영 의원의 입장을 경찰이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종결돼서 향후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취재해서 내용을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관 통보를 보냈습니다. 예. 저는 이 보도들이 조금 굉장히 과한 모양새인데요. 예. 그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됐음에도 무분별하게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들이 공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일 날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동양대 조계로부터 임제출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제시됐다고 하는데 혹시 취재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기 전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던 이력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USB를 꽂은 이력과 더불어서 컴퓨터가 소위 그 뻑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컴퓨터가 그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다운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 재판에서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뻑이 났다는 것은 검찰이 허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예.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현장에서 원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포렌식을 해야 하지만 그날 컴퓨터가 다운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행 법상 그 컴퓨터가 다운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포렌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증거 수집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다 불법은 아니고 위법 증거 네네. 수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변호인단이 주장했고. 네. 이게 그러니까 1심에서 왜 그러면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1심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그 컴퓨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이미징해서 그 포렌식한 자료를 받은 건데 그 내용이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포렌식 프로그램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갖고 있는 증거만큼의 내용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찰이 사용하는 이제 포렌식 프로그램을 1,0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해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자도 있을 테니까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논의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제주 청년사회적 협동조합 김정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지지 선언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살이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부 반란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홍콩이나 태국에 이어서 미얀마까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청년들이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고 또 가장 많이 피 흘리는 상황을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좀 두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촛불 혁명을 경험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도 좀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고통이기도 했었고요. 예. 이런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달 제주시청 앞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피켓 행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주 시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한 5차례 정도 피켓을 들었는데요. 예. 대부분 SNS를 통해서 참여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예. 오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실제 참여해주신 시민들도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얀마에서 불교를 공부하셨던 스님들께서도 어허. 참여를 해주시기도 예. 했었고요. 또 지나시다가 또 아이들에게 피켓 행동을 보시고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캠페인을 좀 할 수 있었고 나름 굉장히 좀 뿌듯한 경험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민주화 항쟁과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4.3 민주화 운동하고도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바래서 제주 4.3 항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제주도의 현대사가 굉장히 암흑 그 자체일 정도로 오랜 시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었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하게 된다면 제주도와 같은 불행한 고통이 또 장기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이 군부 반란 세력을 좀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이 미얀마 상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이미 우리 국민 전체가 심정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심과 지지를 행동으로 조금만 더 옮겨주신다면 미얀마 시민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금이 됐든 1인 시위가 됐든 아니면 SNS에 올리는 짧은 글이 됐든 끊임없이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 김정도 조합원이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국가는 위기다라는 책을 출간한 임진모 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했는데 네, 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인 것 같고 반갑습니다. 네. 자, 국가는 위기다. 이게 국가, 그 내셔널이 아니죠. 노래죠, 노래. 예. 예. 이 책을 출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의 개념은 뭐랄까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잘 붙어 있고 많이 불렀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애국가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가, 특히 전 세계 국가 이렇게 정의된 것 같지는 않아서 예. 마침 또 출판사에서 또 제의를 해와서 예.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국가는 위기다가 아니고 국가가 위기다네요. 예, 국가가 네네네. 위기다. 네. 자, 우리 애국가 이야기는 조금 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 책 내용을 보면 국가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라 해야 할까요? 경건함, 애국심 이건 예전만 못하다. 또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경건함 같은 것들은 확실히 예. 아마 애국가 관련돼서 노래 불러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애국가 제창, 애국가 봉창에서 거의 다들 일어서고 손 올리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국가가 좀 정말 스포츠 이벤트 무슨 국가대항전 아니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뭔가 이념에 봉사하고 그렇죠. 어떤 전체주의 그런 양상이 있었다면 사실 지금은 개성이 강조가 그럼요. 되고 예. 그런 사회 변화, 국가 변화와도 관련이 있죠. 예, 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과거에 오후 5시쯤 되면 네. 애국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하다가도 애국가 나오면 다 멈춰서서 네. 거기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예. 네, 했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하네요. 아이 극장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변했네요. 예. 네네. 자, 애국가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노래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안익태 네. 작곡가의 친일 행적 논란을 떠나서. 뭐 제가 평가하기엔 좀 국가를 평가한다는 건 그렇긴 한데요. 예.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음악적으로 볼 때는 예.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단지 그냥 연주곡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러려면 가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멜로디 이 진행 같은 게 잘 맞아야 됩니다. 예. 근데 애국가는 그 점에서는 꽤 괜찮은 어허. 네, 근사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노래들이 많아요. 다른 예. 나라에. 예. 그거에 비해서는 부르는 것도 왜냐하면 이 진행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 자체가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준비만 한다면 좀 부르는 맛도 있는 게 우리 애국가가 아닐까. 네. 근데 이게 그 코리아 환상곡 예. 중에서 일부를 그렇습니다. 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안익태의 행적, 예. 예, 작곡가 안익태 행적과 관련돼서 사실 엄청난 얘기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게 더군다나 약간은 좀 진영에 따라 다른 그런 그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죠. 예. 뭐 만주국 환상곡이었다 사실은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고. 예. 친 나치 행동을 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느냐 예. 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팩트가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팩트가 부실할 경우에는 예. 어떤 하나의 주장의 조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애국가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좀 얘기합시다. 네네. 얘기하기로 하고. 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찬반 논란이 존재하는 현실은 뒤에서 뭐 다시 얘기할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예. 그 국가 관련해서 네. 우리와 비슷한 고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다고요? 그 조금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같기도 한데. 네. 미국은 이제 성족이죠. 성족인데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타이틀을 갖고 예.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음악적으로 너무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대중 친화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 자체가 정말 애국가랑 비교하면 어려운 노래예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네, 그래서 가창력이 요구되는 가수, 예. 우리가 뭐 국가적 행사라든가 예. 국가 대항전 할 때 가끔 미국 국가 듣잖아요. 예. 이럴 때 웬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유리돼 있죠, 이게.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사실 이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영국인들이 술자리에서 부른 그 곡조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독립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렇네. 국가를 갖다 그런 곡을 갖다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고 또 이거 작사를 한 사람이 프란시스 스콧 키라는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이 우리 또 안익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시비를 거는 것처럼 역시 이 사람도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근데 예, 여기서 예. 결국 국가라는 게 과거에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또는 해방과 독립 이런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때 만들어진 국가가 부르거나 또는 우리가 소화하기가 또 이걸 갖다 인정하기가 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국가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귀에 익을 텐데 뭐 워낙 많은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스포츠 예. 행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른 나라 국가이기입니다만 굉장히 귀에 예. 익은데 예. 미국도 우리와 같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아니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됐습니까?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도 뭐 심지어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예. 또 이렇게 행사에서 그런 예, 게 예, 불리기도 예. 했었는데 미국도 사실 어메리카 더 비우티풀이라는 곡이 있어요. 또 그런 다른 대체할 노래가 네, 있습니까? 장외 애국가라고 불리고 음악적으로는 더 이걸 평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르기가 좋다. 네, 바로 이 노래인데요. 아하. 네네. 아메리카 더 비우티풀 많은 그 대중 가수들도 이 곡을 불러요. 그래서 이 곡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곡은 어때? 부르기가 좀 쉽습니까? 아까 그 미국 국가보다는? 네, 그 스팽글드 배너보다는 한결 낫죠. 예. 이게 그 월남전 당시에 네.
이게 다른 노래였군요. 이거는 지미 핸드릭스가 미국 국가를 연주했는데 예. 국가를 비아냥거렸다. 그 연주를 했는데요. 예. 마치 미국이 전쟁 상황에 있다는 식으로 기타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확대했어요. 전쟁의 소리를. 화염과 어떤 폭탄 터트리는 그 자체를 갖다가 효과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호전적인 나라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전 분위기를 표현한 거죠. 예. 네네. 당시 미국 국내에서는 또 반전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로 프랑스 국가를 꼽으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꼽은 건 아니고요. 예. 네,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예. 가장 대중적이고 또 음악적으로도 빼어나고 그리고 또 대중적 인지도도 있는 나라는 역시 프렌치. 예. 네, 프랑스 국가가 아니겠느냐. 예. 르 마르세유라는 곡인데요. 예. 프랑스 사람들도 이 곡에 대해서 자부심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거칠어요. 예, 예. 저 고랑에 피가 흐르도록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독립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사가 지금 기준에서는 상당히 거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그 노래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가사가 굉장히 거칠다. 예, 예. 그렇군요. 또 유명해진 이유는 또 아마 비틀스 팬들은 1967년에 1위까지 올랐던 노래 All You Need Is Love. 이때 러브가 바로 히피시 바로 이 곡인데요. 예. 여기 앞에가 지금 프랑스 국가가 사용되고 있어요. All You Need Is Love 이 앞에 들어갑니까? 예, 예. 아하.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더 이 프랑스 국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것이 아닌가. 네네. 예. 이게 그 콘텐츠 사이트 워치 모조에서도 세계 국가 탑 10에서 프랑스 국가가 1위를 했네요. 예. 아마 어디 조사를 통해서도요. 예. 뭐 당연히 영국 국가, 미국 국가, 그리고 또 각 캐나다 국가 예. 또는 이탈리아 국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평가를 받는데 예. 음악적 또는 역사적 그리고 또 존재적 가치가 가장 인정되는 게 바로 프랑스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불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사 내용을 모를 텐데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올림픽 공식 지정곡 중에서 가장 네.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는 또 88의 손에 손잡고더라고요. 그건 애국가는 아닙니다만. 예. 올림픽 국가 중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공식 올림픽 오피셜 송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그게 없었어요, 그저 이전에는. 근데 88부터 약간 방송사 주도로 그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유명하고 더군다나 독일 차트에서는 핸드 인 핸드가 정상에 올랐어요. 대중 차트에서요? 예. 독일에서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유명한 곡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국가 역시 위기다. 네, 이건 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와 견줬을 때는 너무 가사가 거칠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네.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네. 어쨌든 우리가 프랑스 이미지하면 프랑스 혁명이 있고 혁명의 슬로건이 자유, 인권, 평등인데 가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예. 투쟁적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 한국 독립군들의 독립군가들 네네. 그 가사 보면 역시 투쟁적이긴 합니다. 네네. 독립운동할 때 불렀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예. 바로 그때 태어난 그런 국가들이 지금의 상황하고 맞지 않다. 근데 우리 독립군가는 좀 아쉬운 거는 네. 거의 다 번안곡이더라고요. 사실은 안익태의 그 애국가 인정받는 거는 사실 옛날에 거기에다가 올랭사인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붙였죠. 가사 붙였거든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보고 창작적 우리 국가가 있어야겠다. 그렇네요. 네네. 예. 그런 점이 또 다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애국가에게 다시 돌아가서 네네. 가사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애국가는 작곡 안익태, 작사는 누굽니까? 작사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거의 윤치호 설이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고 있지만 안창호 작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미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상, 작자 네, 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작곡과 작사가 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애국가지요. 그렇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매일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가사를. 자, 근데
애국가 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이게 또 참 재미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안익태 선생께서 우리 한국에 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을 했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저작권이 그 안익태 사후의 아내한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손녀한테 이게 저작권이 양도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쪽에다가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